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조기 폐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도 2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한때 20 이하로 내려가서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었고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된 만큼 소매 유통업종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였던 종목은 바로 SE였고요. SE가 10.7%나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제 11월 장 마감까지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의 월간 기록을 살펴보자면 다우지수가 12% 넘게 올라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11% 오른 것에 비해서 더 큰 상승 탄력을 다우지수가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었던 지수는 바로 러셀 2000 지수였습니다. 한 달 동안 20%나 올라서 짧게 보자면 추수감사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소매 유통업종의 강세를 보였지만 조금 더 길게 보자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순환매 장세를 보였던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27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치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조기 폐장했습니다.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후 1시까지 짧게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종가 기준으로 거래 종가가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0.13% 오르면서 29,91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날 강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12,20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8포인트 가까이 회복, 3,638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이 미국의 역사 깊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올려줬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목요일, 미국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이 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42억 달러 매출보다 21.5%나 증가하면서 매출 신기록을 기록한 건데요.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전통적으로 연상되는 오프라인 쇼핑의 광경은 보기 힘들지만 그만큼 집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미국 소매협회 NRF는 올해 11월, 12월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 최대 5.2% 증가해 약 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3.5%를 웃도는 전망입니다. 그런 한편 백신 개발 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도 계속해서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2월 중순 백신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 측의 정권 인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자신이 질 경우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해졌는데요. 전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추수감사절 영향으로 이후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11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헬스케어주가 0.9%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커뮤니케이션주 0.6%, 테크놀로지 기술주도 0.5%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모더나가 16.35%, 화이자 1.9%, 바이오엔텍이 4.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도 이날 2% 상승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21%, 연간 기준으로는 600%가량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2%대 상승,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올랐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며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오였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조기 폐장했지만 이런 가운데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시장 평가부터 내려주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악재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 완화가 상승 무드를 지속시킨 모멘텀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트럼프가 선거인단 투표 패배 시에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선 불복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서두에서도 이제 빅스 지수가 장중에 2월 이후에 처음으로 20을 하회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8월 말 증시가 좀 초강세를 보였던 당시에 빅스 지수와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 조정의 전조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빅스 지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증시 과열 양상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써 3대 이 주요 지수가 11월에 10% 이상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다우 지수라든지 러셀 2000 지수가 다른 지수를 좀 아웃퍼폼하면서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중소형주의 또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0.4%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WTI 가격이 거의 7%가량 오를 정도로 좋은 한 주간을 보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죠. 이 자리에서 이제 증산 연기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세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가는 0.4% 내려서 WTI가 45.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1,800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했던 말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도 없애주면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800달러를 붕괴하면서 1,790.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낸 채권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겠죠. 또 고용 개선 속도가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다우가 3만을 찍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채권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0.8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더 껄끄러울 것이라는 이 예전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을 지냈던 짐 오닐의 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럼프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제품에 일방적인 과세를 좀 부과하는 등 이례적인 외교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좀 큰 짐으로 좀 작용을 해왔죠. 이는 예를 들어서 WTO나 G20 같은 전통적인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중국과 상업 관행에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유럽 방식과 상이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하게 다자간 합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경우에 중국에 대한 사안도 더 구체적인 좀 액션이 예상된다라는 짐 오닐 전 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더 겁낼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팀이 특히 이 주요 사안과 관련해서 더 확고한 철학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트럼프가 사랑했던 양자 협상 대신에 WHO나 G20, 세계은행 등 기존의 국제 포럼의 틀 안에서 중국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멈추지 않을 것이란 얘기인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로 어쨌든 간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좀 견제할 만한 명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최근의 행보를 보더라도 민주당도 이 공화당에 못지않게 중국의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견제는 이어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후버 인스티튜션이라는 기관에서는 트럼프는 우방과의 관계를 좀 약화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방국과의 좀 관계를 구축함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DBS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도 이 중국 외의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좀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일단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가 유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증시 상승 모멘텀까지 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그러면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일정 수준의 미중 긴장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단기간 내에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좀 섣부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돌발 상황은 좀 적을 것이다라는 점도 저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한미 상공회의소 암참회 조사 결과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124곳 중에 2개만이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중국의 사업 전망을 좀 비관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또 54.8%의 높은 비율로는 낙관적인 전망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 더욱더 좀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으로 추가 무역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응답한 비율은 5.6%에 불과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70.2%는 또 타국을 통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위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내년 증시가 크게 3가지 이유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대표적인 장기 강세론자이죠. 지난 2015년에 다우지수가 17,000일 당시에 2만 선까지 간다고 했었던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만까지 간다고 했던 그 당시가 과연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점이었을까?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자면 그리스 구제금융 악재가 있었고요. 또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매우 좋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만 선을 간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시점의 차이는 좀 있어도 2만 선을 결국은 돌파했고요. 이제는 3만 시대를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번엔 어떤 전망을 내놨을까요? 크게 3가지 이유로 내년 증시가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견조한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백신 호재고요. 세 번째가 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 이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3가지 요소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면서 2021년을 매우 좋은 한 해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겔 교수는 이제 막대한 양의 연준과 정부의 통화 공급 덕분에 M1 통화가 3월 이후 44%나 증가했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면 이만큼 막대한 통화가 공급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시겔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자율 덕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시겔 교수는 한 4에서 5년 후쯤에 4에서 5년 내에 다우지수는 4만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과연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팀장님, 내년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주요 IB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을 좀 내놓고 본다면은 미국 증시에 대한 예상은 좀 대체로 양호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 내년에 말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4,500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4,300, BMO 캐피털이 4,200,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4,050을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4,050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 EPS 예상 역시도 컨센서스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현재 대비해서 약 한 11% 정도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좀 이 이익 전망을 대변을 한다면 좀 리즈너블한 전망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미국 외 타국 증시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퀼베스트 웰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는 코로나19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욱더 빨리 회복할 시장과 섹터를 찾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때문에 미국 외 시장이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더욱더 강한 이 기업 이익 성장세를 바탕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 미국 최대 쇼핑 선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활짝 웃은 반면 오프라인 판매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우울한 쇼핑데이를 맞이한 건데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만 총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1%가량 늘어난 것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로는 역대 최대의 온라인 쇼핑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이날 미국 소비자들은 분당 63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론 70억 원을 소비를 했고 1인당 평균 27.5달러를 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 전년 대비 25% 급증한 36억 달러로 전체 온라인 쇼핑의 40%를 차지했는데요. 반면에 오프라인 쇼핑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센서매틱 솔루션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에서 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이 전년 대비 5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코로나19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이 어도비의 분석에 따르면 폐쇄령이 내려진 주를 위주로 온라인 쇼핑이 작년 같은 날보다 3.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보이던 대기줄이 적어지고 주차장도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대장주로는 아마존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의 이 분석에 따르면요.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이 온라인 매출의 100달러 중에 42달러가 아마존을 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유율이 그러니까 42%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이 36%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아마존의 계속해서 좀 존재감이 더욱더 확대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애쉬라든지 웨이페어, 이베이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주를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팔과 스퀘어 등의 결제 관련주, 여기에 또 배송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소매업체들 가운데서 온라인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한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타겟이라든지 홈디포, 베스트바이 등의 업체들이 이 같은 카테고리에 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가 이르면 내년 1월에 나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UFO ETF가 11월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CNBC에서는 우주산업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테슬라가 서스펜션 문제로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인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뉴스네요. 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죠. 리브라가 이르면 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는 로이터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리브라 협회가 발행하고 관리하게 될 리브라 같은 경우에 다만 우선 달러와 연동 방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출시 방식은 그동안 밝혀왔던 프로젝트 내용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 백서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여러 통화 바스켓에 연동된 글로벌 단일 통화 방식으로 출시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통화 안정성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일었었고 그러면서 올해 4월에는 각국 법정 화폐의 1대1로 가격이 고정된 여러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출시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단은 달러에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만 출시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4월 발표보다도 조금 더 김센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측에서는 다른 통화에 연동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좀 발행이 될 경우에는 1달러 이꼴 1코인의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 달리 이 같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적고 그 대신에 결제라든지 송금에서는 더욱더 좀 용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출시가 임박하긴 했지만 당초의 취지에선 상당히 좀 후퇴한 셈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리브라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일단은 그 함께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의 전자지갑을 통한 좀 활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칼리브라라고 명명을 했다가 최근에 노비라고 개명을 했죠. 이 경우에 노비 계정과 또 페이스북의 메신저라든지 왓츠앱 등의 앱과 연동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앱을 통해서 P2P 송금 등의 서비스를 고객들이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리브라 협회의 멤버 기업들의 서비스에 이 같은 가상화폐와 전자지갑이 좀 접목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원 기업들 가운데서 우버라든지 리프트도 포함이 돼 있고 쇼피파이, 스포티파이 등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에 접목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조심스러운 출시를 통해서 일단은 조금씩 저변을 좀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타 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더욱더 좀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페이팔 등 거래 서비스 도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집계하는 그 비트코인 가격을 좀 산출을 해보면요. 지난 11월 25일 오전에는 19,488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11월 28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16,89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초단기간 만에 13%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정의 그 이유로는 코인베이스 CEO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트윗을 남긴 것이 단기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처럼 다시 한번 좀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만 11월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0% 이상이나 좀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성격도 강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 ETF, UFO가 지난 한 달 동안만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우주항공 ETF인 로켓도 마찬가지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왜 한 달 동안 이렇게 급등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급등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 정거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주 산업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한 발 더 다가왔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와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CNBC에서는 우주 산업은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UFO ETF를 설정하고 있는 이 프로큐어 AM의 공동 창립자는 우주 산업은 초당적인 산업이라면서 미래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UFO의 이 구성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80%가 순수하게 우주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산업체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1위가 바로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오비콤이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이 6%, 그 아래로 보면은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5%, 이렇게 순수하게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70% 정도가 통신, 방위 산업, 무선 통신 관련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는 이 통신 산업이 현재 우주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위성을 비롯해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종들, 관련 장비 기업들을 염두에 둬라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전망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방위 산업체를 좀 제외한 순수 우주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우주 기업들을 저희가 좀 바라볼 때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좀 이 같은 심리도 좀 좌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캐피털이라는 기관의 좀 집계에 따르면은 2분기에 굉장히 좀 곤두박질 쳤던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3분기에는 그대로 좀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최근에 다시 한번 우주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디렉시온 같은 경우에는
MOON, 문이라는 그 티커의 달 탐사 관련 기업 ETF를 신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아볼 수 있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비행 스케줄을 또 조정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우주 산업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할 때도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좀 살펴봐야 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장혜진아,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 S&P 500 지수로의 편입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하지만 이번에는 이 프론트 서스펜션 안전 문제로 테슬라 자동차 11만 5천 대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2%대 상승세를 시현한 채 이날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17년 생산된 테슬라 모델 S 세단과 2016년부터 17년에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SUV가 되겠습니다. 연결장치 결함으로 타이어와 휠라이너 사이에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사고나 안전 부상 신고는 없었는데요. 이 당사는 지난 2017년 당시 2016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만 해당 기간 전이나 후에 만든 차에서도 서스펜션 결함이 보고됐다고 교통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리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서스펜션 외 다른 부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돼서 9,500여 대가량을 리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건데요. 최근 여러 호재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이번 소식만큼은 분명한 악재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분명 악재는 좀 맞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투자 심리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됐고요. 그 전에 리콜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상승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높고 그만큼 또 센티먼트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임을 증명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 이 투자 심리를 좀 꺾을 만한 요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 같은 리콜이나 결함 이슈 등 최근에 또 이 폭스바겐이라든지 GM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 심화 이슈 등 같이 좀 악재가 부각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